네, 시장에 떠오르는 다양한 매크로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장이 기다렸던 PPI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PPI가 너무나 쇼크 수준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좀 하회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양호하게 나왔다는 평가가 있어요, 대표님. 예, 아무래도 전월 대비 네. 마이너스 성장률, 증가율을 보였으니까 이게 디플레이션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날 정도로 물가가 빨리 내려온 거죠. 그리고 사실 7월 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원래는 0.9%였다가 다시 0.7%로 수정 하향 조정됐지만 엄청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하향 조정되는 것은 예상을 했지만 그것보다 빨리 내려왔고,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상품보다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의 물가 상승 하락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된 이슈로 봤을 때는 상품 물가의 상승률이 좀 중요한데, 이거는 여전히 플러스 0.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좀 더 높을 수 있는데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물가 하락이 상품 물가를 좀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가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안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게 하지만은 오늘 저녁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를 한번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가 생각보다 안정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대표님? 생산자 물가는 네. 지난달보다 떨어졌지만 소비자 물가는 7월 달에 전월 대비 0.2%에서 0.4%로 올라갈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3%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타겟 2%보다는 좀 높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문제는 관세잖아요. 그렇죠? 네네. 관세가 소비자 물가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굉장히 이제 궁금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산자 물가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노출이 안 됐지만 소비자 물가에서는 아무래도 의류라든지 아니면 가전제품 이런 쪽에서의 관세 관련된 물가 압력이 조금씩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충분히 반영이 되려면 네. 8월 지나고 9월, 10월 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관세 충격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대표님 말씀대로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지표는 9월에서 10월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물가도 걱정이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우려가 되는 게 미국 고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또 대폭 수정치가 하향 조정됐는데 미국 고용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미국 경제가 네. 굉장히 탄탄하다, 뭐 영어로 레질리언트하다, 미국 경제 침체에 빠지기에는 좀 너무 강하지 않냐, 이런 모든 평가의 기본에는 고용 시장에 좋은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발표한 지난 3월까지 그 이전 10개월의 그 고용 지표들을 보니까 약 한 90만 개 정도가 과대평가됐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월별로 해보니까 당초에는 월별 일자리 증가가 약 한 12만 개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7만 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8월 달 고용시장 데이터를 보면 취업자 수 증가가 2만 개 정도에 그쳤고요. 예상보다 굉장히 작은 숫자였고, 더 중요한 거는 실업률이 4.3%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고용의 추세가 약화돼 있고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더군다나 6월 달 지표, 6월 달에 취업자 수는 뭐 약 한 2만 개 증가해서 마이너스 13,000개예요. 네. 일자리가 줄은 거죠. 이거는 코로나 있었던 2020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냉각이 되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지금
이전보다 더 커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 불법 이민 감소 같이 이 고용의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또 시장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감소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실업률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민자 수가 줄게 되면은 주로 이제 이민자들이 임금이 낮거나 생산성이 낮은 부분에 네. 많이 뭐 농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식당 이런 데서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민 노동자들의 숫자가 줄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금 상승력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민자가 들어옴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이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증가하는 데 기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급이 줄으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 한계가 좀 줄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증가하는 것도 좀 줄고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냐면 굉장히 안정적인 실업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실업자 된 사람들이 이민자고 이민자들이 이 노동력에서 빠지게 되면 그러면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왜냐하면 이 계산이 맨 분자에 실업자가 있고 분모에 취업자와 실업자가 있는데 여기서 취업자에서 나온 실업자들도 이민자니까 빠져버리고 추방이 되면 없잖아요. 그리고 실업자도 위에서 줄고 이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뭐 10% 올라가야 될 것이 실업률이 뭐 12%밖에 아니 10% 올라갈 것이 2%밖에 안 올라간다. 이런 산수 같은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지금 노동시장이 냉각이 되고 있고 냉각되는 데 있어서의 이민 노동자들의 감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금 실업률 4.3%가 지난 몇 달보다 높아졌지만 역사적 평균에 비하면은 그 수준 내지는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네.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이것보다 지금 더 높은 실업률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이민 노동자들의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고용 시장에서 이민자 감소가 오히려 실업률의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가, 고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결국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좀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대표님께서는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가 우리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고용 지표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후행 지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경기보다 좀 뒤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현재 경기가 고용 지표보다는 더 빨리 움직이는데 나온 지표가 나쁘다는 얘기는 지금 생각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미국 경기의 둔화가 좀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경기 침체냐, 둔화냐 이런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침체로 가려면 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간다든지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실업률도 높은 그런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보다는 그것보다 좀 덜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 라이트 좀 덜 뭐라 그럴까요? 덜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약한 네. 그런 경기 둔화의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민간 소비가 좀 줄고 있지만은 지금 고용 시장이 좀 위축이 되더라도 소비를 받쳐줄 수 있는 것이 미국 주식 시장이 괜찮아요. 그래서 자산 효과, 부의 효과가 지금 미국 경기에 좀 빠른 둔화를 막아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은 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경기의 둔화를 좀 막아주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세와 관련해서 사고관세 관련 2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이르면 연내 나올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세 위법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판결이 난다 해도 트럼프 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대응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행정명령 같은 것도 있지만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국제 긴급 비상 경제 권한법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비상 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거에 대한 위법에 대한 그 법원에서의 지적이었고요. 그렇지만은 뭐 많은 분석기관들이 이것이 항고를 통해서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완전히 폐기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설사 이게 좀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무역법들이 있어요. 지금은 무역 확장법 해가지고 232조가 우리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 네. 매기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뭐 122조, 201조, 301조 이런 여러 가지의 무역과 관련된 불공정 무역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써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무역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갈 건데 문제는 이번에 썼던 그 긴급 국제 긴급 그 경제 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아주 바로 쓸 수 있는 반면에 이러한 무역법을 통해서 갈 때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절차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올해 여태까지 겪었던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쩌면 좀 더 길게 연장될 수 있는 그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지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에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를 살펴봤을 때 고용이 둔화됐기 때문에 9월 FOMC에서 B컷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25bp 인하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대표님?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기존에 있어서 금리를 내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 불안은 여전한데 고용이 괜찮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고용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일부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B컷이나 아니면 굉장히 큰 폭,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경기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점 정확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금융시장에서는 그만큼 불확실성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점진적으로 지금 연준이 지난번 점도표에서 올해 말까지는 2번 내린다고 했고 지금 시장에서는 3번 정도 내리는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25bp씩 내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계속 앞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이게 시간이 갈수록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굉장히 빨리 나빠지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지금 4.3인데 뭐 한두 달 사이에 4.5로 훅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취업자 수가 계속 마이너스를 보인다든지 이러지 않는 한 물가에 대한 불안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올해 안에 3번까지는 좀 무리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 시장이 가파르게 냉각되지 않는 이상 3번보다는 2번의 금리 인하가 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금리 인하보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건 그 횟수와 속도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가파르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면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전반적인 미국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오게 된다면 보험성 인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네. 내리는. 그러니까 시장 환경은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완화적인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 시장을 드라이브하는 그 주체가 되게 성장주고 기술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주식들은 금리 인하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가 탄력받을 수 있는 또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연준의 독립성이 좀 훼손됐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였습니다. 법원이 트럼프의 쿡 이사 해임은 위법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또 항소를 했습니다. 이 뉴스 좀 부담으로 작용하겠지요? 아무래도 대통령의 의도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지금 쿡 이사뿐만 아니라 계속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을 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궁극적으로 시장에서는 정치가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는 통화 정책의 정치화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그런 우려를 키웠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쿡 이사가 이번 FOMC 9월달 FOMC에는 참석을 해서 투표를 할 거로 보이고 근데 그것보다는 더 그 미국 그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장이었던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청문회 통해 가지고 이사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보통 이런 과정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기존의 연준 내에 두 명의 그 비둘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 따르는 두 명의 이사가 있는 가운데서 스티브 미란까지 들어가면 이제 3명이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다음 차기 연준 총재에 대한 인터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차기 연준 체어가 결정이 되면 시장은 어쩌면 파월보다는 그 사람의 견해를 더 신경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독립성이라는 것이 뭐 이사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연준 의장 바뀌는 것까지 다 해서 상당히 지금 복잡한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는 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9월 금리가 인하가 되며 미국 시장은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시장 중심에는 빅테크 AI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AI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네. AI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 동력이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지금 경제 중에서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이 AI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투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기업가가 투자를 하려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향후 뭐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생산성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뭐 리턴이라고 수익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은 이 AI 관련된 부분이 계속 지속될 거로 보이고요. 사실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 지금 AI 관련된 그게 S&P 500에 대해서 500에서 AI 관련된 기업들의 시총에서의 뭐라 그럴까요? 비중이 43%를 차지한대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2022년부터 봤을 때 AI 기업들의 누적 매출이 약 31% 늘었는데 다른 기업은 8%밖에 안 된다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성장성이나 아니면 이익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AI가 다른 섹터보다 더 굉장히 막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보면 AI가 아닌 섹터들은 지금 경제 상황이 되게 불확실하잖아요. 관세 문제도 있고 또 금리 인플레이션 문제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BAI 부분들은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어떤 그 차별화는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미증시도 흐름이 좋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AI 중심으로만 상승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AI의 성장 이익성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짚어주셨고 유로존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유로존 경제에는 지금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채금리가 유로존 역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와 같은 수준에 도달을 했고 또 불안한 정치적인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서 유로존 경제에 대한 우려가 지금 큰 상황이거든요. 사실 최근에 그 정치 불확실성이 있기 전까지는 유럽이 괜찮았어요. 경기 회복세도 있었고 성장률도 좀 돌아오고 1% 정도로 됐고 소비도 성장률과 비슷한 1% 내외. 단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스티키해가지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2.3%로 4개월 연속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ECB는
유럽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지금 못 내리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간의 좀 어떻게 보면은 정체된 상황이었는데 모든 상황들이 경기는 나쁘진 않지만은 여기에 정치적인 어떤 현상들, 프랑스 뭐 또 영국도 그렇고요. 이렇게 재정 관련된 이슈들이 생기면서 금융시장에서의 국채금리가 이제 많이 상승하는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높여주고 불안을 높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장기금리가 많이 올라갔지만 이런 상황들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건 반드시 또 변동성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경기 아니면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동결 가능성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물가 부분도 있고 경제 성장률도 완만하고 그래서 지금 동결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이 계속이 될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좀 조만간에 네. 필요하지도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지수가 중국 시장인 것 같습니다. 중국판 나스닥도 그렇고요. 항생지수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연일 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국 증시의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중국 상당히 좋았죠. 시장이 좋았는데 여기에는 뭐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AI 관련된 신기술 투자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좋아졌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부가 그런 신기술 부분, AI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했고 산업 정책을 쓴다는 부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금리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금융적인 지원도 하지만은 그렇게 낮아진 금리 자체가 시장에서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낮춰주니까 아무래도 모험 자산인 위험 자산인 주식을 또 택할 수밖에 없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로 또 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졌던 것이 어떻게 보면 증시의 그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근데 경제 성장률 자체는 점진적으로 지금 둔화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조적으로 부동산 이슈라든지 가계부채 아니면 뭐 기업부채, 지방정부 부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투자할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통화 정책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이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9월에 금리가 인하된다면 한국은행 금통위 역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금리 인상을 좀 시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이유와 지금 일본 경제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본도 지금 한 약 1% 정도의 경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1%가 뭐가 좋냐 그러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보면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3%예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일본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을 주저하게 했던 것이 경제 내에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요번에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없어졌던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도 많이 올랐잖아요. 유럽처럼. 그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엔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엔화가 지금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약세예요. 그러니까 시장과 어떻게 보면 그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한 그 판단에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 지금 헛갈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이 필요한 정책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10월이냐 아니면 12월이냐 이렇게 지금 네.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일부에서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달에 또 올릴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처럼 일본도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그리고 지금 정치 과정 있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지금 네. 바뀌고 새 내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유럽 경제 상황이 살짝 주춤한 가운데 유럽으로 가던 자금이 그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니까 그리고 성장세도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낮고요. 그렇죠? 1%는 지금 미국이 1.6, 뭐 1%대 후반 올해 예상하는데 그것보다 낮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선 움직인다 그러면 미국 쪽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또 AI 관련된 또 생산성이 높은 네. 섹터가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보면 지금 우리가 중국 얘기했지만은 중국으로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도 외국인 투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이런 펀드의 자금의 흐름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매크로 인사이트 시간 마련해 봤고요.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